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교장 정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기간이 삶의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성고에서의 모든 활동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내 및 학년 운영 계획, 그리고 졸업생들의 진학사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전 대성고등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이 우리나라 교육의 장을 새롭게 열어간다는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부모님부장 김록입니다. 2학년 교육과정 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는 교육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공통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는 일반 선택과목, 진로선택 과목을 듣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라면 수능에 꼭 필수적인 일반적인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평가도 내신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석자 등급을 내게 됩니다. 국어 과목으로는 1학기 때 문학 듣고 2학기 때 독서를 듣게 됩니다. 일주일에 4시간씩 듣습니다. 수학으로는 수학 1, 2, 2학기 때는 확동을 듣습니다.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또 각 학기별로 운동과 건강 2시간씩, 음악 미술 1시간씩 듣게 됩니다. 이어서 진로 과목 보시겠습니다.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시기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도 좀 봐보시면요. 심화국어가 있습니다. 심화국어 진로 선택인데요. 진로 선택은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과 무엇이 다르냐? 진로 선택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석자 등급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A, B, C 성취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2학기 때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심화국어를,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듣게 됩니다. 단국 과목을 보시겠습니다. 사탐과 가탐이 있습니다.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이 4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합니다. 이과 계열 학생들은 물화생지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단위수는 3단위, 3시간씩, 한 과목당 3시간씩 수업을 듣게 됩니다. 아래 보시겠습니다. 파란 거를 보면 창의경영과 지식재산 일반. 지식재산 일반은 저희 대성고에서는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듣습니다. 생소한 과목인데요.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발명 프로젝트, 특허 디자인 프로젝트, 창업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해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뭐를 선택을 해서 듣게 될까요? 교양 과목에서 실용경제를 선택을 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교과 시간을 일주일에 30시간씩 듣게 됩니다. 비교과라고 많이 들어오셨죠?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자율활동 2시간. 이 자율활동은 학급자치 활동과 독서토론 활동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이루어집니다. 동아리 활동 1.5시간, 봉사활동 0.5시간. 이 부분이 좀 난감하실 텐데요. 일주일에 어떻게 1.5시간을 하지? 이것은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1.5 곱하기 4주니까 4를 하면 6시간이 나오고 봉사활동은 한 달에 2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은 1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35시간입니다. 이거를 5일로 나눠보면
하루당 7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희 대성고등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이어서 목요일 8교시까지 운영되는데 5교시에 체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교육과정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 설명드릴 것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표에는 이렇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입력됩니다. 교육청에서는 권장하기를 A, B, C 30%씩 학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지만 저희 학교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80%를 A로도 줄 수가 있고 또 너무 열심히 안 했다. 그러면 A를 아무도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분포 비율을 입력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학생들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조절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취도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A는 80% 이상, 8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60점 이상, C는 60점 미만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학년 진로 과목은 심화국어와 지식재산 일반입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인 실용경제는 패스, 페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올해 고3부터 이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숫자로 정량평가를 할 것이냐 여기에 반대하는 대학들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어떻게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할 것이냐 정성 평가를 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각 대학들마다 또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찾아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성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학생이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평가한다는 게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나 지방거청 국립대학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과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량평가로 점수를 매겨서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 설명을 마치고 일과 운영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정상 등교를 하면 7시 50분에 등교해서 8시 10분부터 3시 50분까지 일과 시간이 운영되고 나머지 6시까지 방과 후 수업, 10시까지 자율학습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3분의 2 등교 수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학생들은 12시 45분부터 1교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교시랑 8교시는 아침 7시 50분에 줌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이 되면 2학년 학생들은 아침 1교시부터 7시 50분부터 1교시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7교시랑 8교시는 3시 15분부터 줌으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무부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키워주고 또 학생들의 각각의 다양한 생각과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3학년에서는 더 멋진 교육과정 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대성고등학교 대입진학부장 이용락입니다. 원래는 학부모님들을 학교로 모셔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 좀 더 현장감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 될 텐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꼭 여러분들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전년도 저희 학교 학생들의 입시 결과 보고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23 대입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의 대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드님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3 대입 대비해서 2022 대입 어떻게 이해해 두어야 될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대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입 진학 결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까지 합쳐서 의학 계열에 수시에서 10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3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정시에서는 아쉽게 합격자가 없었지만 수시에서 6명이 합격을 했고요. 수시 6명 합격은 대전권에 있는 다른 2개의 고등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1위의 실적을 낸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수시에서 현재 8명입니다. 8명 합격을 했고요. 정시에서 3명 합격해서 총 11명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아이들이 수시에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걸려 있거든요. 비교적 수능 최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걸려 있어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권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정시를 같이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강대학교는 수시와 정시 합쳐서 총 6명 합격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13명 수시에서 합격을 했고요. 정시 8명까지 합쳐서 총 21명 합격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변화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전 연도까지 한양대학교를 그렇게 많이 합격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4사고 8기 학생들, 전년도죠. 전년도 학생들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의 평가 요소에 맞춰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1명 중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만으로 1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결과거든요. 굉장히 좋은 결과인데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 3명까지 해서 총 14명 합격했고요. 중앙대학교의 변화도 두드러지는데요. 중앙대학교는 3년 전에 저희가 8명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8명이 합격을 했는데 이 18명이 합격을 했을 때도 중앙대학교 사정관이 전국의 광역단위 자사고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보세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도 선호하고 또 중앙대학교도 저희 학교 아이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시에서도 그 선호도가 두드러져서 정시와 수시 합쳐가지고 총 39명이 합격하는 그런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경희대는 수시에서 6명, 정시에서 6명 합격을 했고요. 수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좀 하락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경희대학교 대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 올해 역시 수능 최저를 걸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시에서 2명밖에 합격을 하지 못했지만 정시에서 15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 수시와 정시 합쳐서 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경찰대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정원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총 3명이 1단계 합격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1명이 합격을 했고 이 학생은 경찰대학교를 등록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9명 합격을 했고요. 파이스트 3명, 유니스트 10명, 디지스트 3명, 디스트 1명 이렇게 해서 골고루 어느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많은 합격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이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정시 준비까지 착실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타 수도권대 65명이 합격을 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거점 국립대가 총 12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공주대나 한밭대나 이러한 그냥 일반 국립대 말고요. 지방거점 국립대에서만 12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충남대학교의 결과를 보시면요. 사실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을 합격을 하더라도 그냥 수도권 대학 거기를 가느니 차라리 충남대학교를 가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충남대학교 수시에서 9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정시에서 7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정시에서는 충남대를 갈 수 있는 약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약간 좀 높여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남대학교 수시에서 9명, 정시에서 70명에서 총 7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2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입은 이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보시면 2022학년도입니다.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변경되는 대입 관련 사항을 알아야 2023학년도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보시면 모집 인원이 변화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 인원이 약간 늘어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이 대폭 감소하고 수능 위주의 전형, 즉 정시 모집에서 대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이따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그 체제와 그 다음에 평가 방식, 점수 산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 2022학년도부터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을 이동을 해요. 예전에 가군이었는데 나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대와 고려대가 원래 나군에 있던 것이 가군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또 이 연세대와 고려대와 겹치기 싫은 서강대 이화여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역시 이동을 하는 등 연쇄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거기에서 버티고 있던 대학, 기존에 있었는데 그대로 있는 대학, 이런 대학들과 이동하는 대학들의 정시 모집에서의 입결 변화가 부분적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입결 변화를 우리가 또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약대, 2022학년부터 약대 학부 모집을 실시합니다. 약대는 한의예과 정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낮은 의대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동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지금 고2 학생들, 여러분들의 아드님이시죠? 고2 학생들은 2022학년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1580명 정도가 증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6500명이 하락을 해요.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어디 가느냐? 교과 전형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 5207명이 증가된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거는 전국이에요. 전국을 제가 한번 다시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수도권 대학과 서울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56%, 그리고 학종에서 18%,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서 19%를 뽑더라고요. 단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그런데 수도권으로만 넘어가도요. 학생부 교과 전형 보시면 27%로 줄어들고요.
종합전형이 25%로 상승을 합니다. 정시전형 33%로 늘어나요. 이거를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해볼까요? 서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려 35%, 그리고 정시 수능위주 전형이 40%. 이 서울은요, 그냥 서울권이 아니고요. 이거는 16개 대학입니다. 서울권에 있는 16개 대학. 2023학년도까지 정시전형 40%로 확대해라 라고 권고를 받은 대학들이에요. 그 대학들에 보시면 이미 40%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40%를 채우지 못한 대학도 있습니다. 40%가 넘어가는 대학들까지 합치니까 40%가 나온 거고요. 어찌됐든 수도권 대학 그리고 서울권 대학으로 가려면 교과보다는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전형, 수능 위주 전형이죠. 이 정시, 이 두 개가 중요한 그러한 전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교과 성적 그걸 못 받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변화가 또한 두드러지는데요. 뭐가 두드러지면 첫 번째, 네, 공통과 선택 과목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국어에서는 그나마 좀 덜한데요. 이 수학에서의 공통과 선택,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네, 중요한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됐다.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되면서 사회 탐구와 과학 탐구, 계열 구분 없이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대학에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예를 들어 공대를 가야 되는데 윤리와 세상, 물론 윤리 중요하죠. 하지만 윤리와 세상과 그 다음에 사회문화 이런 과목을 들었다? 그러면 공대에서 공부할 역량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해 버립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자연계열은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한국 과목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을 해야만 자연계열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문과는 좀 괜찮아요. 문과는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이과는 미적분 또는 기하 그리고 과학 탐구를 선택해야만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들 상당 부분이 그렇게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가 도입됐다라는 거 첫 번째 변화고요. 문이과의 구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이거예요. 공통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왜냐면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와 그 공통 과목의 어떤 변환 점수, 표준 점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산출한 점수로 아이들의 표준 점수 같은 걸 매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과목을 잘 맞는 아이들이 당연히 선택 과목을 조금 덜 맞더라도 죄송합니다. 선택 과목의 점수를 조금 부족하게 받더라도 더 나은 표준 점수를 받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 여전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수능 과목 지정을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 그 다음에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다르게 환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거를 전국 11개교 예비 고3 학생들이 치른 모의고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봤더니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숫자를 비교해보니 자연계열 학생들이 70%, 인문계열 성향을 아이들이 30%. 그러니까 뭡니까?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또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는 수학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착실히 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정시에서.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문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상경 계열의 정시로 이제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만큼 수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약대 학부 모집의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던 강원대, 충남대, 부산대가 합류하면서 37개교가 6년제 학부 전환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네, 1763명이 됩니다. 이 1763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요. 보세요. 서울대의 자연계 모집 인원이 1700여 명이랍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 환산했을 때, 물론 무조건 이렇게 환산하는 게 아닌데요. 단순 환산했을 때 서울대 자연계 입학할 수 있었던 1700명이 약대로, 약대 학부로 입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자연계 1700명이 비겠죠. 그러면은 연세대, 고려대 합격한 애들이 올라오겠죠. 이거 단순 계산하는 거예요. 단순 계산. 그럼 또 서성안에 있는 애들이 연고대로 또 1700명이 올라오겠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판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올해 입시 결과 여러분들 현재 고2 학생들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이게 베리타스 알파라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인데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대요. 약대가.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예전에 나왔을 때는 약간 한의학과 좀 낮은 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아니 치대 한의대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부분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과대학의 지원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왜? 교과전형 있잖아요. 교과전형. 그 교과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거는 뭐 생명과학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에 지원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이 좋다. 그러면 공과대학 안 가고 약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약대 모집 인원의 80% 정도가 수능 성적표를 요구한대요. 수시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런 데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을 시켜놓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시에서도 이 정도 한 절반 정도의 인원을 정시에서 뽑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아이들이 이제 또 약대를 지원하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그럼 또 거기에 또 한 뭐 어느 정도 인원이 또 비겠죠. 그럼 또 서성안에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올해 아시죠? 올해 그 지방대, 특히 지방 국립대, 특히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네 많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추가 모집을 더 많이 실시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네요.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더 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까지 착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3 대입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도 여전히 나타날 겁니다. 잘 보세요. 학령인구 감소의 지속인데 여기는 이제 출생아 수입니다. 출생아의 수가 보세요. 2023학년도에 47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고 하죠. 보시면 지금 현재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교 1학년 학생들 2021 대입을 치른 학생들은 전년도에 55만 명이던 것이 49만 명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줄어들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물론 이건 출생아 수인데요. 출생아 수하고 학령인구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옆에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보세요. 2022학년도 올해 입시에서는
약간 좀 비슷하게 유지가 되죠.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47만 6천 명으로 2만 명 정도가 또 내려가요. 그러면 학령 인구는 더 줄어듭니다. 그럼 2023학년도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는 재수생을 포함해도 50만 명 이하일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보세요. 저희가 지금 대학교에서 뽑는 모집 인원이 4년제와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를 합쳐가지고 55만 명이에요. 보이시죠? 이제 공부 안 해도 전문대는 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수능 성적표 필요 없다. 그냥 원서만 내라. 그럼 합격시켜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학령 인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하겠죠. 입결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전에 100명이라고 쳐봐야 한번 100명의 4%가 1등급이에요. 그럼 100명에서 몇 명이 1등급이 됩니까? 4명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이 80명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80명의 4%는 3.2. 그러니까 3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도 어렵다. 이 얘기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대학에 갈 확률이 높아진다. 또는 그때 가서 수능 최저를 완화하는 대학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정시 전형의 입결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셔야죠. 그죠? 해야죠. 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가에 보시면 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이 개선됐대요. 개선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됩니다.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치렀는데요. 지금 고2 학생들 그리고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과활동 미기재, 자율동아리 딱 하나만 소개만 들어갈 수 있어요. 30자로 딱 하나만.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은 기재가 될 수 있는데 특기사항은 미기재됩니다. 진로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돼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에 어떤 과를 지원하느냐, 선호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잘 드러내줘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전공 적합성을 보는데 학과 적합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계열 적합성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내 수상 학기당 한 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수상 경력을 대학으로 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가 변화하면 그러면 줄어들고 축소되고 하면 생활기록부로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도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교사 추천서는 이제 올해부터 완전 폐지되고요.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글자 수가 축소가 돼요. 자기소개서는 아이들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또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2024학년도 현재 고1 학생들이 대입을 치를 때는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됩니다. 그럼 폐지 수순으로 가잖아요. 폐지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2023 대입에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수준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뒤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울권 소재 16개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가 2023학년도에 완전히 이제 달성을 한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40%만 채우면 되느냐? 수시 미등록 인원이 발생을 해요. 정시로 2월 시킵니다. 그 인원을 감안하면 45% 이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정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로 선발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과연 많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그런 대학들은 조금 더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업 설계, 지식과 활동형으로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계획, 수행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울러서 생활기록부 기재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도 부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1등급, 모두 다 1등급을 못 맞는 건 아시죠? 하지만 비교적 더 좋은 수능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잠깐 한 컷만 보여드리고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 슬라이드가 한 컷밖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그리고 열정과 땀과 이런 것들이, 고민, 이런 것들까지 많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활동형 수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또한 정시 전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를 하면서, 즉 수능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학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활동과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정시를 대비해서 지식 전달 수업, 그 다음에 문제 제공, 이런 것들 잘 이루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중심 활동형 수업을 강화한다.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이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수행평가 그리고 지필평가와 연계성을 강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정시와 수시를 모두 대비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의 단계별 페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소서 수준의 생활기록부가 작성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역시 선생님들한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서도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저희 대입진학부 일을 도울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입진학실 주도의 구체적인 그런 대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계속 장점을 살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것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N수생이 하는 현역 시절의 실수라고 하는데, 절대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생들. 이건 부모님들이 보셔야겠네요. 모의고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라. 부모님들, 야, 큰일 났어.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못 봤는데 어떻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 잘 활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너튜브와 얼굴책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좀 바꿔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사실은 그래요. 보면요, 쉽게 못 끊어요. 그러니까 쉽게 딱 끄지를 못해요. 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만 보려고 하다가 5분이 1시간 되고, 새벽 2시, 3시 되고, 그러면 학교에 와서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에서도 안내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식 공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인강. 발람을 한 거지 공부한 것이 아니다. 애들은 그래요.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오늘 인강 2시간 듣고 공부 1시간 했으니까 3시간 공부했네요. 인강 들은 것도 물론 공부인 공부예요. 하지만 예습하고 그 다음에 인강 들은 다음에 복습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공부지, 인강 들은 것만으로 그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효율만 너무 따지는 공부하지 말래요.
효율적인 공부는 절대 우직한 공부를 이길 수 없답니다. 요게 짱이래요.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게 안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리고 평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제가 그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럼 상담하러 오면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얘야, 너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 사람, 일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현재이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예요. 되게 기특한 학생이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이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현재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현재 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대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들, 현재 저희가 대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역시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시고 학생들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남들보다 2배, 3배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인내하고 감당하고 계시겠습니까? 이런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학생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선생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우리 한 팀이에요. 이 팀이 팀워크를 잘 이뤄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2학년 학부모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소개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학년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학년부장 김지만입니다. 과목은 수학입니다. 네, 자, 1반 인가람 선생님이십니다. 영어를 가르치십니다. 네, 2반 김하겸 선생님입니다. 윤리를 가르치십니다. 네, 3반 송광성 선생님이십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4반 정선미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가르치십니다. 자, 5반 유재일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6반 김두호 선생님입니다. 지식재산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7반 이승열 선생님입니다.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8반 김승회 선생님입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9반 윤건호 선생님입니다.
물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10반 이석훈 선생님입니다. 물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올해 2학년 학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달에 학부모 설명회하고 전국연합평가 24일에 있습니다. 자, 4월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중요한 달이고요. 자, 4월 달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5월에는 행사가 많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월입니다. 자, 6월에는 학력평가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7월 2일까지 기말고사가 있고요. 자, 16일에 종업식이 있겠습니다. 자, 2학기 학사 일정 8월 17일 개학입니다. 8월 17일 개학이고요. 그 다음에 9월, 자, 9월에 학력평가가 있고요. 자, 10월에 2학기 중간고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학여행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에는 학력평가가, 그리고 12월에는 2학기 기말고사가 있으며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겨울방학 이후에 2월달 학사 내용입니다. 최대한 빨리 정비해서 3학년 입시체제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학년 주요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자율활동을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엿한 2학년 학생들이 되어서인지 스스로 자율활동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다양한 진로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진로활동 중에 나와 있는 세 번째 프로젝트 2020에 대해서는 뒤쪽에 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올해는 여러 진로 관련 활동을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 교육청 R&E 활동부터 프로젝트 2020 또 이도 어렵다면 이런 것들 말고도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자율연구 활동 이것들을 좀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전공 적합성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에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진로 체험 주간도 가능하다면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체험 활동 주간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력 신장 관련 활동입니다. 네, 방과후 선택 심화특강 운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선택 수업과 심화특강을 좀 운영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과 상의하여 최대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하고요. 필요한 과목들을 꼭 개선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예, 또래 멘토링 활동, 자, 또래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력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멘토와 멘티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 운영 방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 인성 관련 활동, 인성 관련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인성 관련 활동은 좀 꾸준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인성 관련 활동에서 자, 최고 명예 학생입니다. 최고 명예 학생이 주는 의미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대성고 최고의 학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간 월간 칭찬 학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주간 월간 칭찬 학생 선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른 품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학부모 소통 강화 및 학생 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좀 받아들여서요. 자, 올해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우리 아이들과 좀 상담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주간은 4월 초, 아까 처음 우리 계획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가정통신문과 우리 전체 밴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및 학부모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실시 후 학생들과 충분한 입시 관련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과의 면담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공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프로젝트 202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프로젝트 2020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세부 추진 계획을 보시면요. 먼저 4월 중에 학부모님들의 인력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좀 공모하겠습니다. 하여 학생들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참여팀을 선정하고 7월 기말고사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사전 모임을 가진 후에 프로젝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연말에 결과 보고서로 제출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이 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되어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예시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재능을 좀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학습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점 규정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점을 많이 받을 이유는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습태도 불량 시 처벌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율학습은 본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수업을 듣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점과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벌점과 처벌 규정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부터는 빈 강의실을 이용해서 인강실도 만들었습니다. 인강실을 개설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많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담임 선생님들 모두 우리 아이들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지도해서 최고로 키워내겠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번 학부모 상담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